안녕하세요. 딥다이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우경 박사의 최신 분석 보고서인데요. 와, 이걸 읽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2020년 1월 현재 우리가 알던 정신의학이라는 분야가 거의 뿌리부터 뒤집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딱 맞죠?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할 때 요즘 잠은 잘 자요? 입맛은 어때요? 이런 체크리스트 의존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MRI로 뇌를 직접 들여다보고 특정 뇌 회로의 문제를 딱 찾아내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이 거대한 변화가 당신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보죠. 사실 이런 변화가 꼭 필요했어요.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한계라니요.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데이터가 우울증 초진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는 SSRI 계열 약물 있잖아요. 네, 가장 흔한 항우울제요. 그게 실제로는 10명 중 3명에게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30%요? 네, 30%입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은 효과도 없는 약을 먹으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심지어 나는 약도 안 듣는구나 하는 좌절감까지 느꼈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건 환자나 의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애초에 진단 방식이 너무 뭉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된 스탠퍼드 의대 연구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fMRI 연구 말씀이시죠? 기능적 MRI를 써서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들 뇌를 6가지의 뚜렷한 생물학적 유형, 즉 바이오 타입으로 분류했다는 거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혈액형처럼 뇌에도 유형이 있다는 이야기 같아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뇌의 유형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기침 같은 증상이 아니라 네네. 그 기침의 원인이 폐렴인지 아니면 폐암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죠.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이 바이오 타입은 환자의 뇌에서 어떤 회로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회로가 아예 꺼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눠요. 객관적인 데이터로요? 네,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는 정밀의학의 시작인 셈이죠. 청취자분들이 확 와닿게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바이오 타입 2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가 그 주의력 결핍형이었죠? 네, 이 유형은 말 그대로 뇌의 전두엽에 있는 인지 조절 회로가 거의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인지 조절 회로요? 네, 집중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거의 마비된 거죠. 그럼 그동안 상담 치료 효과가 없었던 게 환자 의지 탓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건 자동차 엔진이 꺼져 있는데 운전 잘하라고 다그치는 격이었잖아요. 뇌회로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데 상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환자에게는 상담보다는 뇌회로를 직접 깨워주는 약물이나 다른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디폴트 모드형 바이오 타입은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에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멍 때릴 때 활성화된다는 바로 그 뇌회로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 회로가 고장나서 꺼져야 할 때도 계속 과열되어 있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네요, 뇌가. 그렇죠. 그러니 뇌가 쉴 새 없이 과거의 실수나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는 반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반추. 이런 분들에게는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요. 오히려 뇌의 주의를 억지로라도 바깥 세상으로 돌리는 인지행동치료 같은 상담이 필수적인 처방이 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똑같이 우울증 진단을 받아도 한 명은 약물 치료가 먼저고 다른 한 명은 상담 치료가 먼저라니. 네, 개인 맞춤형 치료죠. 그럼 이 바이오 타입 개념 아직 연구실 수준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벌써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인가요? 이미 현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정밀 정신의학 클리닉이라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밀 정신의학 클리닉이요? 네, 거기서는 fMRI나 아니면 그보다 좀 저렴한 대안인 정량 뇌파, QEEG 검사로 바이오 타입을 판별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뇌회로에 직접 개입하는 중재적 정신의학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죠. 약 먹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뇌를 적극적으로 고치는 시술이 중심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치료법이 2가지 있었어요. 케타민하고 세인트 TMS. 네, 둘 다 기존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우선 케타민이요.
잠깐만요. 기존 항우울제는 효과 보려면 몇 주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죠. 그런데 이건 단 몇 시간 만에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거의 마법 같은데요? 원리는 뇌세포, 그러니까 뉴런들 사이의 새로운 연결, 시냅스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냅스를요? 네. 우울증으로 인해 끊어졌거나 약해진 뇌회로를 거의 즉각적으로 복구하는 거죠. 정맥 주사 방식도 있고 요즘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인 스프라바토도 나와서 훨씬 간편해졌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세인트 TMS는요? 이름부터가 뭔가 특별한데 기존의 TMS, 그러니까 자기장 치료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은 기간과 강도입니다. 기간과 강도. 네. 기존 TMS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6주 동안 거의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어요. 아, 맞아요. 그게 정말 힘들죠. 그런데 스탠퍼드에서 개발한 이 세인트 프로토콜은 치료 기간을 단 5일로 압축했습니다. 6주가 아니라 5일이요? 네, 5일입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주 짧고 강하게 특정 뇌회로를 타겟팅해서 집중 치료를 하는 방식이에요. 와, 근데 결과는 더 놀라워요.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여러 약물에도 반응이 없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무려 79%가 관해 상태에 도달했어요. 관해 상태요? 네,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을 말합니다. 79%요?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혹시 그 연구가 스탠퍼드 자체에서 진행된 거라 좀 긍정적으로 편향된 결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이 특별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나요?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짚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 약물 치료에 실패한 치료 저항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서 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해요. 아,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을 상대로 한 거군요. 그렇죠. 물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5일 만에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와, 뇌회로를 직접 건드리는 치료법도 놀라운데 저는 보고서에서 더 놀랐던 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당뇨병 약이 중독 치료에 쓰인다는 부분이었어요. 아, GLP-1 작용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이번 보고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았거든요. 맞아요. 더 이상 의지력 부족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약이 어떻게 중독을 치료하는 건가요? 원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GLP-1 수용체가 원래 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뇌의 보상 중추, 즉 쾌감을 느끼는 영역에도 분포했던 거예요. 아, 뇌에도 있었군요. 네. 이 약물이 바로 그곳에 작용해서 술이나 마약, 도박 같은 것들이 유발하는 도파민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잔만 해야지 했다가 폭주하게 만드는 그 폭발적인 쾌감을 무디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갈망, 즉 크레이빙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갈망을요? 네. 의지력으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뇌가 그걸 별로 원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와, 2025년에 나온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보면 이 약을 복용한 그룹은 알코올 관련 문제로 입원할 확률이 50%나 줄었어요. 50%나요? 네. 이건 중독을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같은 뇌 보상 회로의 대사 질환으로 보는 결정적 증거예요. 뇌의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병이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뇌 보상 회로로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보고서에서 다룬 새로운 형태의 중독도 정말 섬뜩했어요. AI 챗봇이나 크리에이터 플랫폼에 대한 관계 중독이요. 네, 기술이 만든 새로운 그림자죠. 그렇죠. 현실의 인간관계에는 거절, 갈등, 기다림 같은 마찰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원할 때 상대방이 항상 응답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AI 챗봇이나 유료 구독 기반의 크리에이터는 달라요. 사용자의 욕구를 100%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절대 거절하지 않죠. 아, 보고서에서는 이걸 초정상 자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연적인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뇌를 강력하게 자극해서 중독을 유발해요. 초정상 자극. 네, 일부 미국 중독치료센터에서는 신규 환자의 3분의 2가 이런 디지털 친밀감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할 정도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절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 관계라니 뇌과학적으로 보면 거의 반칙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 같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뭘 해야 하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이후경 박사의 예측은 좀 충격적이던데요.
앞으로 우울, 불안 같은 신경증은 일반의와 AI가, 정신증은 정신과 전문의가 맡게 될 것이다. 그 예측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1차 진료 의사, GP가 AI 진단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항우울제 처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벌써요? 네. 한국도 정부 정책으로 1차 의료기관의 정신건강검진 역할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굳이 몇 달씩 기다려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상담 쪽은 AI 챗봇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인간 상담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고민도 AI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선호한다고 하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훨씬 더 고도로 전문화되는 거죠. 그럼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보고서에 뇌회로 엔지니어 또는 임상신경과학자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정신과 의사는 단순히 DSM 진단 기준을 외워서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처럼 아주 복잡한 뇌 질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AI, SANT, TMS나 케타민 시술처럼 뇌의 해부학적, 신경생리학적 지식이 필수적인 첨단 시술을 직접 집도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뇌의 회로도를 읽고 교정하는 엔지니어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상담 치료도 마찬가지겠네요. 누구나에게 다 좋은 만능 상담 같은 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정밀 심리 치료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밀 심리 치료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디폴트 모드형 바이오 타입 환자에게는 그 과열된 특정 뇌 회로를 시키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인지 훈련이 처방되는 시기죠. 와, 이건 더 이상 마음의 위로를 주는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를 훈련시키는 뇌 재활 과학에 가까워져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신의학이 주관적인 증상 목록에서 객관적인 뇌회로공학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정말 큰 변화죠. 당뇨병 약이 중독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처럼 치료법은 더 빠르고 정밀하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역할도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죠. AI와 일반의가 정신건강의 1차 방어선 역할을 맡고요. 네. 정신과 의사와 심리치료사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정예 전문가로 거듭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네. 이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 미국은 민간 자본이 주도해서 SAIT, TMS 같은 최첨단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죠. 맞아요. 그래서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건강보험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표준화된 치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물론 혁신기술 도입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신건강 기술이 보편화될 때 우리는 더 효과적인 치료를 넘어서 모두에게 공평한 치료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빠른 시장 혁신과 신중한 정부 규제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